안녕하십니까. 실천사회문제집 경제 9번째 시간 김성태입니다. 이제 9번째 시간은 국민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여기 국민경제의 흐름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나와요.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고, 요즘에 유형이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은 GDP와 관련한 문제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3번인가 4번 계속 연속 나온 것 같아요. 한 3번 정도는 연속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GDP와 관련한 부분은 이제 반드시 꼭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482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단 그림의 숫자는 해당 영역의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GDP와 GNP가 합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내국인의 국내 생산이죠. 국내 생산. 그렇죠? 그러면은 GDP 쪽만 들어가는 거는 국내 생산이죠. 그렇죠? 국내 생산은 맞는데 누가 한 거? 외국인. 그렇죠? GNP 쪽만 있는 경우는 국외 생산이겠죠. 그렇죠? 국외 생산이겠고요. 누가 한 것? 내국인이 한 것. 내국인. 그렇죠? 이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GDP만 있는 쪽, 즉 외국인의 국내 생산이 증가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국인의 해외 생산이, 국외 생산이 증가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 두 가지를 찾아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업주죠. 외국인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했대요. 국내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걸 감소했으니까 GDP가 감소하겠죠. 그렇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GDP는 감소하게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겠고요.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 증가, 이건 맞죠.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국내에 취업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 GDP만 해당하는 부분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자국 기업의 공장의 해외 이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많아졌다. 당연히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 딕은 맞고요. 자국 기업의 국내 생산 설비가 증설되었다. 이거는 뭐죠? 자국 기업의 국내 생산 설비니까 이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감소했다. 그래서 리을은 아니겠다. 답은 몇 번이죠? 니은과 디귿 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바로 2번 문제 볼게요. 바로 밑에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우개가 세팅이 안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보였습니다. 그림 A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민 총생산을 비교한 거래요. 제가 요거 책을 좀 보고 읽을게요. A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민 총생산을 비교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림을 바탕으로 한 추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실질 국민 총생산이고요. 요거는 국내 총생산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하나씩 분석하시면 되겠죠. 2001년에 분배는 하는 순간에 모르는구나 하시면 돼요. GDP와 GNP를 가지고 절대 뭐를 아실 수 없다? 물가 수준을 알 수 없고 분배 수준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GDP의 한계가 뭐라 그랬어요? 실제 분배 수준, 얼마나 평등하게 나눠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거고요. 분배 수준 당연히 모르죠. 2002년 물가 수준 모른다고요? GDP만 갖고 알 수 없습니다. GDP만 갖고 알 수 없고, 실질 GDP와 명목 GDP를 구분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면은 그러면 알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알 수 없다 하셔야 되겠죠. 2002년 국내 경제활동은 2001년에 비해서 위축되었다. 2001년에 비해서 위축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되겠죠. 2001년에 1년에 국내 경제활동이잖아요. 그렇다면 뭘 의미하는 거죠? 국내 경제활동은 GDP죠. GDP가 어떻게 되었는가? 2001년에 비해서 감소되었는가? 위축되었는가? 보면은 위축되었네요. 그렇죠? 위축되었네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2002년에 A국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외국인이 A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보다 컸다. 이거는 어떤 의미죠? A국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뭐예요?
GMP가 되겠죠. 그렇죠? GMP가 되겠고요. 외국인이 A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GDP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더 컸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더 크죠? 실질 국민 총생산 이게 더 크죠. 그렇죠? 즉 GMP가 더 크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리을도 맞는 내용이 되겠다. 답은 몇 번이죠? 디귿과 리을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많이 빼겠습니다. 3, 4, 5번 다 빼고요. 6번 볼게요. 484페이지입니다. 6번은 다음 표는 각국의 GNP와 GDP의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2009년에 각국의 물가 상승률은 0%이다. 이게 맞나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 뭘 알 수 없다. 물가 상승률을 알 수 없다고요. 그렇죠? 최소한 뭘 알려줘야 된다. 실질 GDP와 명목 GDP를 나눠서 알려주어야 된다. 하지만 여기선 그것이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알 수 없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2번 볼게요. 2010년과 2011년 각국의 GDP 증가율은 어떻죠?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2010년에 2009년에서 100에서 110으로 늘었죠. 10% 늘었네요. 그렇죠? 10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2010에서 2011년으로 넘어갈 때 10 정도 늘었네요. 그래서 증가율은 동일하다라고 하시면은 한 번 더 시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보면은 각국의 GDP 증가율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증가율이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얼만큼 늘었어요? 여기서 10만큼 늘었으니까 10%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10% 늘어났잖아요. 만약에 증가율이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110에서도 또다시 몇 프로 늘어야 된다는 거예요? 10% 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똑같이 여기서 10% 늘으면 몇이 돼야 돼요? 120이 아니라 121이 돼야죠. 121이 돼야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100에서 10% 늘었어요. 그렇잖아요. 증가율이 똑같으려면 110에서 또 10% 늘어야죠. 110에서 10% 늘어났으면은 120이 아니라 121이 돼야 된다고요. 즉, 똑같이 10%씩 늘어나지 않았다. 즉, 증가율은 다르다라고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셔도 의심이 되신다 그러면은 실제 계산을 해보세요. 안 해도 되는데 그 노가다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이게 한 10% 나오고요. 이게 10% 조금 안 나옵니다. 9점 몇 프로 나와요. 9점 몇 프로. 그래서 9% 정도 되니까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증가율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스스로 능동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각국 국민의 해외 수치 요소 소득에는 변화가 없다. 해외 수치 요소 소득이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내국인이 해외에 가서 얻은 것. 즉 어디에만 해당되는 것? GMP에만 해당되는 것.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GMP가 보니까 10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변화가 없다. 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어떤 함정이 있냐? 여기 GMP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내국인의 해외에서 얻은 거, 해외 수치, 그렇죠? 이게 들어가고요. 또 내국인의 국내 수치가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두 가지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해외 수치 요소 소득이 증가하고 내국인의 국내 수치가 감소해서 100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국인의 해외 수치가 감소하고 내국인의 국내 수치가 증가해서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내국인의 해외 수치가 증가했는지 증가하지 않았는지를 GMP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4번. 외국 기업이 각국에서 생산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2011년에 나타난 변화의 요인이 된다. 그렇죠. 볼게요. 외국인이 각국에다 생산 공장을 신설합니다. 그러면 뭐가 늘어나게 돼요? GDP가 증가하게 되죠. GDP. 각국의 GDP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외국인이 각국에다가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 당연히 GDP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GDP의 증가 요인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실제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던 문제예요. 네. 그 공무원 예시 문제 한번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문제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7번 문제랑 같이 485페이지에 있는 9번 문제를 같이 한꺼번에 풀 거예요. 7번 다음에 예에서 국민 순생산 NNP를 계산하면은 이라고 돼 있죠. 그쵸?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뭐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NNP를 어떻게 구하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겠죠. 그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GDP에서 감가상각비를 빼시면 돼요. 네, 감가상각비를 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단하고 써 있는 걸 보시면 되겠죠. 단하고 써 있는 건 뭐예요? 그해 1년 동안 생산된 밀을 모두 어디다 투자했다? 빵을 만드는데 투자했다. 즉 최종 생산물은 바로 무엇이다? 빵이다. 그럼 밀이랑 밀가루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GDP에서 밀과 밀가루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최종 생산물만 계산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GDP는 몇이죠? 180억 원이고요. 180억 원에서 감가상각비 10억만 빼면 됩니다. 답은 몇 번이죠? 170억.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인데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485페이지라고 했죠. NNP에서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이 NNP에서 간접세를 빼주고요. 보조금을 더하면은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냥 외우세요. NI입니다. NI예요. NI는 뭐냐? 국민소득이라고 합니다. 국민소득이라고 하고요. PI는 뭐냐? PI는 개인소득입니다. 개인소득이에요. 그래서 NNP와 NI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고 PI를 계산하는 문제는 아마 앞으로 나오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제가 뭐 계산법 이런 것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NNP랑 NI 정도가 나왔었고 그냥 눈으로 익혀두세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 정도. 그러면은 이제 NI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우리 위에 숫자도 있는데 계산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 NI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GDP에서 뭘 빼요? 감가상각비를 빼요. 그런 다음에 NNP를 구하죠. 그럼 170이죠. 이게 170이었어요. 여기다가 간접세를 빼야죠. 간접세 5억 원을 빼고요. 그리고 보조금 3억 원을 더하면은 답이 나오겠네요. 몇이죠? 168.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면은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시는 문제죠. 네.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485페이지에 10번 문제. 밑줄친 기억, 니은의 원인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억하고 니은만 볼게요. 기억하고 니은. 기억이 지금 어디 있나요? 기억이 과소평가. 여기. 국내 총생산이 과소평가된다 라고 하는 게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과대평가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니은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GDP가 왜 과소평가되고 왜 과대평가되냐 이거죠. 과소평가되는 이유는 뭘까요? 계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계산하지 못하죠? 뭐 중고시장 거래라든가 뭐 암거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대평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과대평가되는 경우는 누가 생산을 했어요.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그걸 복구하는 비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복구하는 비용 같은 경우는 망가진 걸 복구하는 거니까 사실 생산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포함된다? GDP에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을 겁니다. 또 보시면 돼요. 네. 과소평가, 지하경제의 제외, 과소평가되는 거 맞네요. 그렇죠? 지하경제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여가활동의 반영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가활동은 반영되지 않아요. GDP에. 과소평가되는 겁니다. 과소평가되는 거예요. 과소평가. 포함되지 않아요. 중고품의 거래행위 당연히 과소평가되는 거죠. 과소평가되는 거고요. 자가 소비를 위한 생산활동 이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과소평가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일단 1번, 2번은 아니에요. 가사노동의 가치 당연히 과소평가되죠. 그렇죠? 가사노동의 가치도 GDP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측정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건 과소평가되겠고요. 공해처리의 비용 반영 이거는 GDP에 포함된다. 하지만 실제 생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GDP를 과대평가하게 되는 요인이다. 답은 일단 몇 번이에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연재해 복구행위 이거 과대평가의 얘가 되겠고요. 자원봉사활동 반영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거는 과소평가되는 거고요. 소득분배 상황의 파악 이거 뭐 아무 관계 없네요. 소득분배 파악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죠. GDP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물가 변동률 반영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3번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나누어 준 그래프래요. 이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1인당 GDP가 가장 큰 국가. 여기 보면은 1인당 GDP와 뭐가 나와 있어요? 기술개발 투자액 비율이요. 비중이에요. 비중이라고 하는 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인당 GDP가 가장 큰 국가 찾을 수 있죠. 그렇죠? 미국이잖아요. 미국. 찾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맞고요. 한국의 1인당 기술개발 투자액.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1인당 GDP를 알려줬잖아요. 그쵸? 1인당 GDP를 알려줬으니까 1인당 GDP, 한국 GDP 딱 대충 봤을 때 한 30이라고 합시다. 30. 여기니까 2만이라고 합시다. 2만. 네. 2만이라고 할게요. 2만이라고 하고 기술개발 투자액이 대충 3이라고 할게요. 대충 3. 그럼 이게 1인당 GDP가 2만이고 여기에 3%를 뭘 한다는 얘기예요? 기술개발에 투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2만에 3% 하시면 되죠. 그럼 기술개발 투자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고 기술개발 투자액이 가장 적은 국가. 액이 가장 국가요? 가장 적은 국가요? 이거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없다는 거죠. 왜? 이건 1인당 GDP예요. 전체 GDP가 아니라는 거죠. 전체 GDP가 아닌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기술개발 투자액, 국가의 기술개발 투자액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죠. 그렇죠? 뭘 알아야 돼요? 인구수는 알아야 돼요. 최소한 인구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1인당 GDP 곱하기 인구수를 한 다음에 기술개발 투자액 비중을 곱하시면은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투자액이 나오겠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현재 이걸로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이야기고요. 1인당 GDP와 기술개발 투자액의 비중의 관계. 이거 보시면 되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인당 GDP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도 높죠? 기술개발 투자액 비중도 높죠. 그렇죠?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정의 관계, 플러스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니까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1인당 GDP가 한국보다 크지만 기술개발 투자액 비중이 작은 국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한국보다 GDP가 커요. GDP가 큰데 기술개발 투자액 비중이 작은 국가들 많이 있죠. 그렇죠? 이런 국가들 찍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 바로 밑에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각국의 전년 대비 주요 경제 지표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몇 가지를 알려줬냐면은 여기에 경제 성장률이죠. 여기 경제 성장률이에요. 경제 성장률. 그 밑에는 물가 상승률이고요. 물가 상승률이고 그 밑에는 실질 임금 상승률입니다. 실질 임금 상승률 이렇게 세 가지 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적지는 않았지만 하나 더 준 게 있어요. 뭘 줬냐면은 물가 상승률은 이라고 해서 줬죠.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명목 임금 상승률에서 뭘 빼라? 실질 임금 상승률을 빼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주었다? 4가지를 주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나씩 풀어볼게요. 2007년의 실질 임금과 명목 임금은 같다. 2007년에 실질 임금과 명목 임금이 같다라고 하면은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실질 임금이 몇이에요? 2007년이니까 실질 임금이 2죠. 그렇죠? 실질 임금이 2죠. 그리고 명목 임금은 어떻게 구해요? 명목 임금? 이걸로 구하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잠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걸로 그냥 구한다고 해서 구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상승률이고 임금 상승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실질 임금과 명목 임금 그냥 자체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알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 기준 연도가 몇 년인지 알아야죠.
근데 여기서 기준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나요? 없죠.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보에서는 알 수가 없다 하시는 것이 옳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2007년부터 실질 GDP는 동일한 폭으로 증가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동일한에다가 핵심 포인트 주지 마시고 동일한 폭에다가 포인트 주셔야죠. 동일한 폭에다가 포인트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아까 했던 것들 조금만 생각하시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실질 GDP는 뭐예요? 경제성장률이죠. 경제성장률이요. 4%씩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4%씩 똑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폭으로 증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10으로 시작했어요. 10으로 시작했어요. 예전에 경제 성장률이 GDP가 CGDP가 10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몇 프로 증가한 거예요? 4% 처음에 증가했겠죠. 그렇죠? 4% 증가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몇이 늘어나냐? 그러면은 100으로 하겠습니다. 100으로. 죄송합니다. 100으로 한다. 100에다가 4% 했어요. 그렇죠? 그럼 몇이 돼요? 10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음에도 4%가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어디다가 4%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4%가 증가하는 거죠. 그쵸? 여기다 4%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다가 4%가 증가하는 거죠. 그쵸? 그렇다는 거는 증가폭은 점점 커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아까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똑같이 10%가 증가한다고 했을 때, 똑같이 10%라고 증가한다고 했을 때, 100에서 몇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110으로 증가하고요. 그쵸? 110으로 증가하고, 똑같이 10% 증가한다고 하면은 몇이 되는 거예요? 121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즉, 증가율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증가폭은 오히려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 증가된 거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률이.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동일한 폭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점점 큰 폭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다. 라고 할게요. 3번입니다. 2008년도에 명목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다. 명목 임금 상승률 어떻게 구하나요? 이걸로 구하시는 거죠. 이걸로 구하시면 돼요. 요거를 넘기시면 돼요. 요거를 이거 넘기시면 되죠. 하실 수 있죠. 그쵸?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명목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 더하기 실질.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가 가장 높냐? 계산해 보시면 되죠. 2007년도 같은 경우는 2개 더하면은 4. 2007년도에는 4가 되겠고요. 2개 더하시면 되겠죠. 더하면은 2008년도에 2 나올 거고요. 2개 더하면은 2009년도에는 5가 나올 겁니다. 언제가 가장 높죠? 2009년도가 제일 높네요. 2009년도가 제일 높은데 여기서는 몇 년도라 그랬어요? 2008년도라 그랬죠? 아닙니다. 4번 볼게요. 2007년과 2009년의 실질임금은 같다. 2007년과 2009년의 실질임금이 같다라고요? 여기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건 뭐예요? 성장률이죠. 성장률이잖아요. 성장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실질임금 상승률이 이때는 2% 증가했었는데 이거는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어요. 왜? 이때부터 보는 거니까. 2008년부터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때 실질임금이 만약에 이때 100이었다고 칩시다. 100이었다고 칠게요. 100이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때 100이었는데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1% 감소했죠. 1% 감소했잖아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1%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2% 됐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1% 되고 여기서는 플러스 2% 된 거잖아요. 2% 플러스 2% 된 거죠. 그쵸?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때가 클까요? 이때가 클까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 아시죠? 이거 계산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쵸? 왜? 100에다 1% 증가했어요. 1% 감소했어. 1% 감소했다가 2%가 증가했어요. 그쵸? 그렇다면 최소한 이때는 뭐보단 크다? 100보단 크게 되겠죠. 이때 100으로 시작했는데 100보단 크게 된다고요. 1% 줄었다가 2% 늘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증가폭이 더 크잖아요. 감소폭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 2007년보다는 2009년이 실질임금은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증가율로 생각을 하셔서 계산을 하셔야지 이거 증가율이 막 절대적인 증가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증가율이라고 하는 거 조금 명확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09년은 2008년에 비해서 물가가 상승하였다. 2009년은 2008년에 비해서 물가가 상승하였다. 이거 답이 너무 명확하게 나왔죠. 5번은 무조건 답입니다. 왜 그렇죠? 물가 상승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4%씩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계속 4%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당연히 상승했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 하시면 되겠네요. 물가 상승률이 이거네요. 요거. 네, 죄송합니다. 물가 상승률.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책을 보는 게, 요게 칠판에서는 잘 안 보여요. 화면에서는 잘 보이시는데, 칠판에서 제가 안 보여서 그래요. 네. 요게 물가 상승률이니까, 물가 상승률도 어쨌든 2%, 3%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다음 자료는 폐쇄 경제의 GDP 구성을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볼게요. 여기는 민간 소비 지출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투자 지출로 되어 있는데, 투자 지출은 기업의 투자를 의미한다 그랬고요. 정부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임금, 이윤, 이자, 지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분배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두 그림은 국민 소득을 지출과 분배 측면에서 나타낸 것,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맞는 이야기 되겠죠. 이거는 지출이고요. 이거는 분배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A는 기업에서 리을에서 얻은 소득을 바탕으로 한다. 이거는 당연히 맞죠. 그렇죠? 민간 소비 지출이 분배, 즉 소득에서 기인한다. 맞죠? 그렇죠?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지출을 하게 되고, 소득에 기반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B의 사회개발비에는 복지에 대한 지출이 포함된다. 그래서 사회개발비에 복지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이미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경제주체 활동 중에서 정부 부분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C에 대한 보상은 디귿은 뭐죠? 이자죠. 그렇죠?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 투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기업이 자신이 생산 설비 이런 것에다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산 설비를 투자했어요. 그런 다음에 더 많은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많이 팔았어요.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이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즉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이자가 아니라 이윤에 해당한다. 즉 디귿이 아니라 니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상장된 주식을 사는 것은 C의 사례가 아니다. 이건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투자에서 주식 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식 투자는 왜 포함되지 않느냐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주식은 투자가 아니라 주식은 구입한 거예요. 구입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축의 의미가 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말하는 투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투자는 기업이 생산설비 같은 것에 투자한 것만 포함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상장된 주식을 사는 건 당연히 C의 사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488페이지에 15번 문제 볼게요. 경제현상과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씩 볼게요. 국내 총생산은 소비 지출, 투자 지출, 그리고 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수출이 잘못됐죠. 그렇죠? 수출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순수출입니다. 네. 순수출은 어떻게 계산하죠? 수출 빼기 수입. 네, 이렇게 계산하죠. 그렇죠? 순수출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명목 GDP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증가한다. 이거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쵸? 명목 GDP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그대로 GDP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비자발적 실업이 아니라 어떤 실업이다? 자발적 실업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렇죠?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일을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그만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만둔 거잖아요. 누가 자른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요.
명목 국내 총생산을 실제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을 GDP 디플레이터라고 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의 값은 무엇이다? 물가 지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통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거는 틀리죠? 이거 틀립니다. 왜 틀리죠? 경제 침체와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현상이죠? 옆에다 좀 크게 그릴게요.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는, 그렇죠? 이런 현상이죠. 그렇죠? 이런 현상이야. 이걸 뭐라 그랬어요? 공급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죠.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 하시면은 되겠네요. 답은 몇 번이죠? 나와 라 2번 하시면은 되겠네요. 바로 밑에 문제 풀어볼게요. 16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2014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볼게요. 다음 표는 A국, B국, C국의 2013년 주요 경제지표를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실업자 수는 A국이 가장 적다. 실업자 수는 A국이 가장 적다. 보시면은 실업률이 A국이 3.6%, 4.3%, 7.6% 이렇게 해서 A국이 가장 적구나. 이젠 아니란 거 아시겠죠? 그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실업률이라고 했지 실업자 수가 몇인지 어떻게 알아요? 인구를 알아야 실업자 수를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구를 모르잖아요. 이거 뭐죠? B국 같은 경우는 100명이고 A국 같은 경우는 한 2,000명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A국이 가장 적다라고 할 수는 없죠. 실업자 수를 알 수는 없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명목 GDP의 증가율. 명목 GDP의 증가율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시냐면은 경제성장률에서요. 물가상승률을 더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이라고 했죠.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이에요. 실질 GDP의 증가율이기 때문에 이 실질 GDP에다가 물가지수를 더한 것이 명목 GDP다. 그래서 명목 GDP 증가율은 2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시면은 A국이 9.5 나올 거고요. 9.5 나올 거고 B국이 11.5인가 나올 거고요. C국 같은 경우는 8.1인가 나올 겁니다. 8.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가 제일 크죠? B국이 가장 높죠. 그렇죠? B국이 가장 높죠. 그래서 C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3번 볼게요. 실질 GDP의 증가액은 B국이 가장 크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증가액이에요. 증가액.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증가율. 실질 GDP의 증가율은 알 수 있어요. 뭘 보시면 돼요?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 물어보고 있어요? 실질 GDP의 증가액을 물어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뭘 알아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A국의 GDP, B국의 GDP, 그리고 C국의 GDP를 알아야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은 B국이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구하시냐?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이니까 경제성장률에서 인구 증가율을 빼시면 됩니다. 경제성장률에서 인구 증가율을 빼시면 돼요. 그러면은 A국 같은 경우는 몇이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0.7인가 나올 거예요. 7인가 나올 거고요. 여기 B국 같은 경우는 1.7 나오겠고요. 1.7 나오겠고 C국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5.6?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제일 크죠? B국이 가장 높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공식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경제 성장률에서 인구 증가를 빼시면 되고요. 명목 GDP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거니까. 그렇죠? 반영한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거니까 2개 더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그것만 아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질 GDP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거까지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네요. 바로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17번 문제입니다.
488페이지 계속하고 있어요. 다음은 2013년에 발생한 모든 경제활동이래요. 이 경제활동인데 2013년 A국의 국내 총생산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A국의 야구선수가 B국의 프로그램에 스카우트돼서 연봉 500만 달러를 받았다. A국의 야구선수죠. A국의 야구선수가 어디 간 거예요? 외국에 가서 외화를 벌어온 거죠. 그렇죠? 이거는 GDP에 포함되지 않고 GNP에만 포함된다. 그래서 아니겠고요. B국에서 개최된 프로골프 대회에서 A국 선수가 갔습니다. A국 선수가 간 거니까 포함되지 않죠. A국이 B국에 가서 벌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고요. C국의 근로자가 어디에 왔어요? A국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달러의 소득을 받았다. 이거는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200만 달러 쓰시면 되겠고요. 200만 달러. 그리고 C국의 항공기 업체입니다. C국의 항공기 업체가 어디다가 A국에다가 공장을 세워서 생산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다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것까지 포함시키면 되겠네요. 그래서 1000만 달러. 1000만 달러와 200만 달러 더하면은 1200만 달러 해서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489페이지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다음에 나타난 경제행위가 A국의 2013년 국내 총생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겠습니다. A국에 거주하는 주민 갑은 2013년 12월 말에 직거래를 통해서 자녀가 입을 의료를 B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수입을 이야기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돼요. 수입은 어디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왜? GDP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소비의 개념이 아니라 생산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 생산돼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것은 우리나라 생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입품은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소비가 감소했다. 소비는 왜 감소하죠? 감소할 리 없죠. 그렇죠? 어쨌든 산 건데 외국에서 사든 우리나라에서 사든 어쨌든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비는 감소한 거 아니죠. 그렇죠? 투자가 감소했다? 뭐 여기 투자와 관련된 내용 전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모르고요. 순수출이 증가했다? 수입했잖아요. 수입했는데 어떻게 순수출이 증가해요? 그렇죠? 아니고요. 국내 총생산은 변하지 않는다. 수입은 국내 총생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답은 몇 번이죠?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그 이론만 조금 아시면은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제 몇 문제 남지 않았습니다. 49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490페이지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총수요와 총공급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림은 선생님이 제시한 수업 자료래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총수요의 구성요소 한번 복습을 하고 갈게요. 총수요의 구성요소는 뭐다? 총수요의 구성요소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 수요잖아요. 수요. 총수요니까 모든 경제 주체의 수요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죠? 즉 가계 지출 그리고 기업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세 가지에다가 무엇을 더한 것? 총 수출을 더한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순수출을 더한 것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 소비 지출 있잖아요. 당연히 가계 지출이죠. 여기 정부 지출이 있잖아요. 그리고 순수출이 있네요. 그럼 기업은 뭐죠? 기업 투자죠. 기업 투자. 네. 기업 투자죠. 기업 투자. 그럼 기업 투자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면 되겠네요. 기업의 원천은 저축이다. 그렇죠. 일단 저축을 해요. 우리가 저축을 하면은 그게 어디에 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의 투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축이다. 이건 맞는 이야기고요.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생산에 필요한 설비 확충은 기업의 얘기다. 이거는 당연히 맞죠. 그렇죠? 아까 기업의 설비, 그 생산 설비 확충 이런 것들은 다 기업에 해당한다. 투자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자율의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자율이잖아요. 그렇죠? 이자율이 높아져요. 상식적으로 생각할게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저축을 많이 하나요? 적게 하나요?
그 당연히 적게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저축을 많이 하게 되는 거. 오히려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대출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투자를 하는데, 그렇죠? 제 현금보다도 남의 걸 빌려서 대출을 해서 그걸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랬을 때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자율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금리가 높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이자율이 올라가면은요, 당연히 투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왜? 투자가 부담되니까요. 이자를 부담하려 하는 게 부담되기 때문에 투자도 부담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는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역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셔야죠. 그렇죠? 3번은 답이고요. 3번이 틀렸고요. 4번.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기업이 한번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투자를 하면은 그 다음에 2차 투자 비용은 당연히 적게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로 인해서 경제성장 잠재력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치 불안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당연히 위축되는 거죠. 정치가 불안해요. 그래서 여기다 투자를 했다가 완전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투자해야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치가 안정이 돼야 경제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더 마련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답은 몇 번이죠? 답은 3번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갈게요. 2번 문제 넘어가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490페이지 3번 문제예요. 총생산 플러스 수입이 뭐보다 크대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보다 크대요. 그쵸? 이거는 어떤 의미죠? 총 공급이 무엇을 초과하고 있다? 총수요를 추가하고 있다. 총수요를 초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쵸? 여기서 그리고 총 공급은 뭐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총수요에 대한 얘기는 복습했는데 총 공급에 대한 얘기는 안 했네요. 총 공급은 GDP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GDP에 해당한다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총생산 빼기 플러스 수입, 이거 공급, 총공급, 그리고 총수요. 그래서 총공급이 총수요를 초과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총수요를 늘리거나요? 혹은 총공급을 감소시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은 총수요에만 거의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총공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아마 총수요의 증가 요인을 꼽아라. 이게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수입을 증대시켰어요. 수입을 증대시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게요. 수입을 증대시켰어요. 공급은 증가하죠. 그럼 오히려 뭐예요? 총공급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도 계속 증가하게 되겠고요. 그렇죠? 왜요? 수입품이 들어오게 되니까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요. 대책으로 볼 수 없죠. 그렇죠? 이자율을 올려서 저축을 증대시킵니다. 저축을 증대시켰어요. 저축을 증대시키면은 뭐가 위축돼요? 투자가 위축되죠. 투자가 위축되고 저축이 늘어났으니까 뭐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수요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뭐예요? 아니죠. 그렇죠?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잖아요. 수요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3번이요. 재고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수출을 늘린대요. 수출을 늘려요. 수출을 늘린다는 거는 외국에 있던 수요자를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요 증대 요인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네. 4번 흑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흑자 예산을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무슨 재정? 긴축 재정을 의미하고요. 긴축 재정은 시장에다가 뭐를 풀지 않는다? 돈을 풀지 않는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 당연히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 증가 요인은 3번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5번은 넘어갈게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풀어보시고 모르시면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질문하시라 그랬죠. 그렇죠? 네. 마지막 문제 6번 풀어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프에서 점 A는 어떤 나라가
2005년 경제 예상을 했대요. 그쵸? 예상은 여기 있어야 돼요. 예상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 점 B, 실제 결과는 B였단 얘기예요. 그쵸? 실제 결과는 B였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를 묻고 있죠. 그쵸? 그러면은, 볼게요. 수요가 증가하죠. 그쵸? 수요는 증가를 했어요. 수요 증가는 예상대로 왔는데, 수요가 예상대로 증가했는데, 무엇이 예상 밖으로 된 거예요? 공급이 예상 밖이 된 거죠. 공급도 원래 생각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공급도 이렇게 증가했어야 돼요. 공급도 이렇게 증가했어야 되는데, 실제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공급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쵸? 공급이 감소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즉,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예요? 공급이 왜 감소됐냐? 네. 네. 왜 공급이 감소했냐를 묻고 있는 거겠죠. 그쵸? 볼게요. 수출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공급보다는 수요에 관련된 이야기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공급이 증가가 더 맞겠죠. 그쵸? 2번, 유가 상승합니다. 유가가 상승했어요. 유가 상승하면 뭐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생산 비용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쵸? 생산 비용이 높아지면 당연히 공급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답은 쉽게 나왔네요. 그쵸? 답은 몇 번이죠? 답은 2번 하시면 되겠고요.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아까 이자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투자가 증대된다. 이자율 하락은 투자를 증대시킨다. 공급이 증가한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가계 소비가 증가한다. 가계 소비가 증가했다는 건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공급의 증가와는 관련이 없고요. 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무엇이 된다?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의 감소 요인은 뭐밖에 없다? 유가 상승밖에 없네요. 답은 몇 번이죠?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제 되게 다양하게 봤는데요. 총수요, 총공급까지 문제 다양하게 봤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어느 쪽이 좀 집중돼서 출제되고 있다. 그 GDP와 관련된 문제가 집중돼서 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염두해 주시고 지금까지 GDP와 관련해서 문제가 고난이도로 나왔냐? 아직까지는 고난이도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고난이도로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